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피보다 진한 게 돈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치가 떨리는 사건이 제게 벌어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줄곧 경상남도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식당 주방일, 서빙, 마트 캐셔, 건물 청소에 간병, 아이 돌보미 등 부모라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자동으로 결혼은 제게 먼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 곧 마흔을 바라보던 저인데 과연 소개 자리에 괜찮은 사람이 나올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친구를 믿고 나갔어요. 근데 웬걸 소개 자리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의 좋은 인상, 또 제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소뚜껑 삼겹살집을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엇보다 남편에게 마음이 간 건 바로 그 올곧은 심성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가볍지 않고 묵묵한데 또 옳고 그름은 똑부러지게 따지는 뚝심 있는 사람이더군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 그에게 저는 숨김없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를 하고 다음 해 봄에 결혼을 해서 현재 아빠를 닮아 착한 아이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 좋은 남편과의 결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참 연애 중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조금 주저했어요. 바로 남편의 가족들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무려 딸 둘에 아들 셋인 5남매의 막내더라고요. 평생 혼자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그렇게 교류해야 할 가족이 생기는 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막내라서 결혼하면 바로 모셔야 할 시부모님이 생기는데 거기에 형님이 둘, 아주버님이 둘 더해지니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고부 갈등?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저희 시어머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없는 절 더 애틋하게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싶으셨나 봐요. 덕분에 저는 남편이 식당 일 때문에 같이 못 가도 자주 혼자 시댁을 친정 드나들듯 했습니다. 혜영아, 왔어? 아유,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왔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식당 물건 채우러 갔다가 보리굴비가 보여서 사왔어요. 어머니 보리굴비 좋아하시잖아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안 그래도 점심 먹을 때네. 우리 이걸로 점심 먹자. 아, 어머니, 제가 상 차릴게요. 앉아 계세요. 엄마 집에 왔으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가는 거야. 옆에 앉아서 재미있는 얘기나 해줘. 제가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한사코 주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혜영아, 이것도 먹어봐. 혜영아, 요즘 이게 제철이야. 혜영아, 밥 먹었으니까 과일 먹을까? 혜영아,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마치 며칠 굶은 자식 챙기듯 늘 제가 배불러서 소파에 드러누워 못 움직이는 모습을 보셔야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제가 할 일은 어머니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었죠. 농사일로 바쁘고 무뚝뚝한 시아버지와 또 남편을 제외한 자식들은 모두 먼 수원에 살고 있어서 늘 적적해 하셨던 어머니에게 전 딱 좋은 말상대가 되어주었죠. 주로 젊었을 때 일하며 겪은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정말?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있다니?
많아요, 어머니. 저 마트에서 일하면서 정말 별별 사람 다 겪어봤어요. 아휴, 근데 혜영아, 난 네가 옛날에 일했던 이야기 듣는 게 마냥 재밌지만도 않다. 응? 어머니, 지루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는 게 들으면 가끔 마음이 짠해. 어머니, 어린 게 기댈 곳 없이 치열하게도 살아온 것 같아서 내가 가슴 아파 죽겠어. 혜영아, 이제 비빌 언덕구 생겼겠다. 마음껏 기대. 어? 바깥 양반이야. 사람이 영 살갑지 않아서 어려워도 나한테는 정말 엄마처럼 뭐든 다 말하고 의논하고 어리광도 부려. 알았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해서 얻은 큰 재산이자 결혼을 잘한 이유 중 하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면 찾아가는 따뜻한 집이 생긴 것 같아 든든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함께 읍내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이 다 엄마랑 딸로 보곤 했어요. 쉬는 날엔 모시고 시내로 가서 카페도 가서 차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함께 쇼핑도 하면서 제가 엄마랑 하고 싶었던 걸 시어머니와 원 없이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남편과 식당 문 닫고 시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온천에서 하루 자고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땐 제 옆에서 손과 발이 돼주시기까지 했죠. 그 주름진 손으로 임신해서 부은 제 다리 안쓰럽다고 주물러 주실 땐 정말 눈물이 핑하고 돌았습니다. 제가 둘째 가졌을 때 첫째를 돌봐준 사람도 시부모님이었고요. 주말 점심에는 늘 시댁으로 향했죠. 쉬지도 못하고 밭일하시는 시아버지 새참 챙겨서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 나가는 게 저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혜영아, 손에 흙 묻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님, 저 모종 처음 심어봐요. 아니, 촌에 살면서 여태 이것도 안 해봤어? 이것도 심을 밭이 있어야 하죠. 아버님 덕분에 밭에 모종도 다 심어보네요. 선선한 바람에 촉촉한 흙냄새, 시아버지께 밭 가는 법이랑 모종 줄 세우는 법 한참 배우다가 그늘에 앉아 물에 밥 말아서 시어머니가 묻혀준 봄나물이랑 같이 먹으니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제가 친부모님 모시듯 시부모님을 잘 챙긴다고 고마워했지만 오히려 절 먼저 딸처럼 대해주신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행복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건강검진을 위해 모시고 갔던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말았죠.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진행돼서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란 의사의 말에 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생긴 엄마인데 하늘이 뺏어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저희 부부를 보고 애써 괜찮은 척 하셨고 그 모습은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 살았다고 괜찮다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아서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고민하지 않고 하고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어머님 손을 옆에서 꼭 잡아주셨죠. 저희 부부는 그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식당 문도 닫고 옆에서 열심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가까운 해외도 짧게 갔다 왔어요. 손주들 나중에 커서 할머니 얼굴 잊어버리지 말라고 손주들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끝에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받다가 가셨지만 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간다고 만족한다며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깡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꿈처럼 기억이 생생하네요. 혜영아, 내가 미안하다. 엄마 돼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가서
진수 애비나 진수나 내가 먼저 가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혜영이한테 엄마 잃은 슬픔 다시 주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정말 결혼 잘했어요. 어머님처럼 좋은 엄마도 생기고 하나님이 저 젊어서 고생했다고 어머님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고마워, 혜영아.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히려 받기만 하다 가는 것 같다. 고맙다, 혜영아. 정말 고마워. 의지하던 커다란 기둥이 뿌리째 뽑힌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그래도 슬프고 힘든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부터 또 다른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큰 산이 사라지자 그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외한 4명의 자식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중 그들이 부모님께 얼굴을 비출 때는 오직 명절, 아니 그마저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가끔 오는 것도 모두 목적이 있을 때뿐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위암 판정받고 나서 제대로 찾아와 얼굴 한번 비춘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하고 홍어무침을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근데 현관문에 처음 보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큰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큰형님은 몇 년 전 여러 건의 명의 도용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형기 채우느라 제 결혼식에도 오지 못해 그날 처음 얼굴을 본 거였어요. 감옥에서 나오고도 전혀 시어머니께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자 조금 쎄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어딘지 굳어 계셨고요. 처음 만난 큰형님은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뭐 좋게 말하면 화통한 성격처럼 보이더군요. 어머, 우리 막내 올케인가 보다. 반가워요. 나 진수 누나야. 큰 누나.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 이제 한시구 돼서 자주 얼굴 볼 텐데. 너 바쁘다며. 슬슬 가봐라. 아, 엄마. 큰딸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매정해? 참 노인네 까탈스러워. 갈 테니까 여기 요 번호로 보내면 돼요. 엄마, 부탁해요. 시어머니에게 쪽지를 건넨 큰형님은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고 번호라는 게 계좌번호 같기도 해서 설마 돈 달라고 온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물어도 걱정 말라고 알 거 없다라고만 하셔서 이제 막 식구로 들어온 제가 나서기도 껄끄러웠죠. 이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큰형님의 방문 이후 마치 그게 신호탄처럼 작은 형님과 그 아래 동생들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기 시작했었죠. 물론 모두 필요한 게 있을 때만요. 이혼해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작은 형님은 그 노래방마저도 장사가 안 돼서 거의 폐점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혼 전에 하도 부모님 얼굴 보러 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어머님이 신혼집에 찾아가니까 피곤하다고 문전박대하던 차가운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들었거든요. 그러던 작은 형님은 이혼 후 매번 술 먹고 전화해 시어머니에게 우는 소리를 했죠. 가끔 시댁에 있던 제가 전화를 먼저 받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형님의 전화를 받을 때면 그래 알어. 그래 힘들겠지. 근데 내가 그만한 돈을 어디서 구하니?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돈 달라는 딸의 말을 거절도 못해서 쩔쩔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또 어김없이 나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이게 누구야? 누구야? 올케?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나 수원 성임이, 나 성임인데 우리 엄마 좀 바꿔. 누가 봐도 또 술을 먹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혀꼬인 음성을 듣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로 어머님 속을 썩힐까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차피 좋은 소리도 안 할 텐데 전 작은 형님과 시어머니의 통화를 중간에서 막기도 했어요. 어쩌죠? 어머님이 이제 막 식사하시고 낮잠 주무시는데요. 아, 뭐야. 깨우면 되잖아. 깨워, 얼른. 이제 막 잠드셨어요. 나중에 다시 거세요, 형님. 제가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됐어. 뭐야, 진짜. 딸이 엄마랑 통화하겠다는데, 어? 형님도 낮술 말고 낮잠 자고 술 깨세요. 끊을게요. 술 취한 와중에도 통화 내용을 기억하는지 이 통화 이후에 저에게 유독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싶은데 그게 뭐 대수인가 했네요. 저 결혼하고 딱 한 번 시댁 식구 모두가 명절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죄다 느지막이 음식을 다 만든 저녁에 빈손으로 와서 하루 종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만든 음식부터 먼저 집어먹더군요. 그래요.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일단 손님은 손님이니까 명절에 음식 대접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요. 아휴, 그것도 온 이유가 큰형님의 주도하에 시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팔아서 나눠달라고 부탁도 아닌 강요를 하러 온 거더라고요. 나머지 형제들을 다 선동해서 쳐들어온 첫째 큰형님. 아빠, 어차피 이제 농사도 그만둘 때 됐잖아요. 그거 어차피 안 쓰는 땅 아니야. 나랑 넷째랑 좋은 정보 하나 들었는데 이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 거기에 투자 좀 해보게요. 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불만뿐인 둘째 작은 형님. 올해는 어째 음식이 부실하네. 막내 요즘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 아니면 올게 씀씀이가 좀 해픈가? 고등학교 교사로 제일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늘 큰형님 말에 고지곳대로 흔들리는 줏대 없는 셋째 큰아주버님. 아버지, 누나 말 잘 들으세요. 어차피 앞으로 논도 제대로 유지할지도 모르는데. 원래 집안 문제였는데 이혼하고 나서 더 막 살고 있는 넷째 작은 아주버님. 아, 그놈의 고집 좀 그만 부려요. 막말로 그게 다 어머니 아버지 땅인가? 다 같은 가족들 소유지. 제정신 아닌 사람들 틈에서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고통받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벌써부터 부모님 재산을 탐내느라 노골적인 형제들 사이에서 남편이 고통받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 지금 그 땅 없으면 부모님 생활비는 어디서 나섰어? 막말로 지금까지 집에 용돈 보내드린 적이라도 있어? 돈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10,000원 한 장 부모님 쓰라고 내놓은 적 없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명절에 집에 기어들어와서 뭐하는 짓들이야? 이럴 거면 오지 마.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실 거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예 신경 끄고 살아. 참다 못한 남편이 한 소리 하자 시댁엔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특히나 도박 문제, 매번 말아먹는 사업자금 문제로 시댁에 제일 손 많이 벌리던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과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형제끼리 싸움으로 번지고 만 거죠. 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형한테 뭔데 신경을 끄라 말아야? 어? 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님이 무슨 형님 같아야 나도 뭐 대접이라도 해주지. 매번 집에 오면 손이나 벌리는 주제에 뭐가 당당해서 큰 소리야?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막내 너 어머니 아버지 모신다고 유세니? 누가 고향에 말뚝박을 해? 어? 큰 누나도 제발 정신 좀 차려. 홍밥 먹고 나왔으면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누나 이제 곧 50이야, 50.
어떻게 아직도 부모님 돈 빌어먹을 생각만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할 얘기는 아직 다 하지도 못했어. 참나.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집안에서 제일 어린 놈이 누나랑 형한테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거.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런 게 아니겠냐고요. 아니면 진작에 우리 말 듣고 땅 팔았으면 이런 싸움도 안 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돈 없는 부모는 부모 대접 받아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아세요? 아니, 뭐시 어쩌고 저째? 새삼 내가 시집 온 집이 꽤나 막장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만 있을 땐 정말 화목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합체되니 이를 연속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장 드라마 한 편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막장도 막장 나름이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자식들이라뇨. 기가 막혔습니다. 큰형님은 몇 달 전에 싸게 산 항공권을 취소하기가 아까워서 아침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전화로 통보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엄마 이렇게 가서 불쌍해서 어떡해. 올케, 내가 장례식장 못 지키니까 올케가 대신 좀 수고해줘. 형님, 아무리 그래도 하루는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 위암 판정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신 적 없잖아요. 아니, 내가 시간이 넘치는데도 안 간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힘들어 올케. 매일 밤낮 없이 고생하다가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콧구멍에 바람 좀 쐬려고 하는데 되게 야박하게 나온다. 아니, 생판남도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꼭 챙기는 게 사람 도리라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요? 곧 죽어도 여행을 간다는 큰형님은 제가 황당해서 아무 말이 없자 이 말을 덧붙이고는 후다닥 전화를 끊더군요. 됐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인데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자고. 그리고 부조금 현우랑 둘이서 홀랑 가로채기만 해.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들어온 거니까 자식들끼리 똑같이 나눠야 한다. 그럼 끊을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큰형님은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추접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자식들은 이것보다 나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작은 형님은 사람 많은 게 싫다고 장례식 손님들 다 왔다 간 후에야 와서 시어머니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만 보고 갔어요. 그나마 처음부터 참석한 작은 아주버님은 발인식 다 끝나고 나서야 설렁설렁 나타난 작은 아주버님과 함께 구석에서 들어온 부조금 어떻게 나누나 작당을 하고 있더군요. 피도 안 섞인 제가 보고도 가슴이 꽉 막히도록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머니 보내드리는 날까지 제대로 된 자식 노릇 하지 않는 4명의 남매를 보고 우리 시아버지 속은 오죽하셨을까요? 이틀 내내 조문객 맞이하고 장례식 절차를 밟느라 녹초가 된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는 남매들의 금수만도 못한 작태에 뭐라고 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장례식 자리도 제대로 안 지킨 인간들이 부조금만은 눈을 반짝이며 득달같이 챙기는 거예요. 꾸역꾸역 똑같이 갈라서 참 맛있게도 먹더군요.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저 모양이니 오히려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원래 남편을 제일 믿음직하게 여기던 시아버지는 더욱 남편을 의지하셨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아버님이 혹시라도 식사라도 제대로 안 하실까 봐 저는 매일 아침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아버님과 함께 했고 남편 식당 일 도와주러 가야 할 때면 밥 꼭 챙겨 드시라고 당부를 했죠. 다행히 시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시고 농사일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에 짬내서 아버님 새참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왜 불행은 꼭 겹쳐서 오는 걸까요? 식당이 한창 바쁜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울리는 전화 벨소리부터 불안하더군요. 밭일이 끝나 병원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시아버지가 음주운전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나고 만 겁니다. 저희는 바로 장사를 접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안전장치가 허술한 경운기에 타고 계셨기에 크게 다쳐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의사는 머리에 충격이 많이 가서 언제 깨어나실지 장담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시어머니 보내드리고 좀 괜찮아졌는데 이대로 시아버지까지 가신다면 남편과 저 둘 다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요. 담당 선생님과 상담이 끝나고 병원 수속을 끝마치자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인성 개차반인 인간들이지만 일단 자식은 자식이니까 연락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연락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부모님 중에 한 분 먼저 돌아가시니 이제라도 잘하려는 건가 싶었죠. 남편은 그들의 빠른 태세 전환이 꺼림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죠. 남매들은 바로 온다고 해놓고 3일 뒤에야 단체로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빠, 큰딸 왔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게 왜 다 늙어서까지 농사를 한다고 해서 이 난리야. 참나, 자식들 말 곧 죽어도 무시하더니만 벌 받은 거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얘, 왜 1인실이야? 이거 비용 누가 낸다고? 오자마자 터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다 가관이더군요. 어쩜 병상에 누워 못 일어나는 아버지에게 저 따위 말밖에 못하다니 정이 떨어지다 못해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병실에서 큰 소리 낼 수 없어서 화를 꾸역꾸역 참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누나한테 내라고 안 해. 내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혹시 엄마가 가기 전에 너한테만 돈 주고 갔니? 뭐? 아니 이상하잖아. 너 고깃집 장사 얼마나 한다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1인실에 모셔? 바른 대로 말해. 엄마한테 뭐 받았어? 뭐 생전에 엄마가 막내만 싸고 돌긴 했지. 다른 아들들은 뭐 아들도 아닌가? 헛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말 좀 가려서 하라고. 어머니가 나한테 주고 가신 게 뭐가 있어? 난 누나나 형들이랑 다르게 착실히 돈 벌어서 모아둔 거야. 돈 나올 구석이라곤 그저 부모 본인 누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 저 말하는 싸가지하군. 근데 이거 사고 합의금은 좀 받았냐? 이거 아버지 오래 누워 계실수록 합의금 올라가는 거지? 그럼 좀 더 오래 누워 계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미쳤어? 작은 형, 그거 궁금해서 온 거야? 아버지 걱정돼서가 아니라? 막내야, 가시 좀 그만 세워. 너 혹시 아버지 재산 너 혼자 꿀꺽하려고 이렇게 경계하는 거야? 뭐? 큰 누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이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앞으로 들은 보험이 이렇게 많은 거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겉으로는 착한 척, 돈에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까지 들어놓고 모른 척을 해? 작은 형님이 남편 앞에 내민 서류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보험 계약서였어요. 사고 소식 듣자마자 바로 온다고 하더니 이 서류 찾아서 떼느라 늦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죠. 실제 시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등이 있었어요. 그중 농업인 안전보험은 이런 보험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시아버지를 위해 남편이 들어 비용을 내고 있었죠. 사고 소식 제일 먼저 접한 저희 부부도 보험 문제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사고 났다고 연락받자마자 저 인간들이 바로 해낸 생각이라곤 보험금과 합의금이라니 정말 머릿속에 온통 돈뿐인 인간들이었어요. 누나, 난 아직 보험금 생각도 못 해봤고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명보험 얘기를 하고 있어? 아버지 눈 병실에서 꼭 이런 소리 해야 해? 야, 진수야, 너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 수술 끝나고 여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일단 내가 땅부터 어떻게 할 테니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버지 수술하시고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 그리고 그게 무슨 작은형 땅이야? 야, 이진수, 너 저번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 앞에서는 아버지 지키는 척 하다가 돌아가시면 재산이다 보험금, 합의금 죄다 너랑 네 처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만 아버지 자식이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작은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는 게 고작 돈 때문이라고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평생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가 돈 필요할 때만 술 먹고 전화하는 게 무슨 자식이에요? 참다 못한 제가 소리치자 작은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전화로 주정 부릴 때 제가 옆에 있던 거 뻔히 아는데 본인도 할 말 없겠죠. 그때 합주기처럼 입 꾹 다물고 있던 큰아주버님이 나섰습니다. 재수씨, 말 함부로 하시네. 보험금에 합의금, 그리고 땅 팔면 나올 돈까지 합치면 좋긴 몇 억을 될 텐데 그걸 두고만 보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걸 왜 벌써부터 따지고 있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분명 누나들이랑 형들한테 땅 안 판다고 하셨는데 맡겨놨냐? 맡겨놨어? 야, 이 자식아, 우리도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나는 요번 달까지 빚쟁이들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고 작은 누나도 노래방 당장 밀린 월세만 산더미인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줬냐? 말년에라도 자식들을 위해 뭐라도 하시고 가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다 너. 누가 작은 형한테 빚지라고 했어? 그렇게 왜 도박을 해서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빚이나 지고 다니는 거야? 누나도 그래. 노래방이 안 되면 장사 접고 딴 일 알아봐. 제발 좀 이제 나이도 든 인간들이 본인들 일에 알아서 책임 좀 지라고. 아버지 돈 좀 그만 탐내란 말이야. 굶주린 짐승 마냥 병상의 아버지 돈을 노리는 추잡한 인간들. 그리고 그런 남매들과 혼자서 싸우는 남편을 보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사고로 누워있는 와중에도 자식들의 탐욕에 가득한 모습을 봐야 하는 시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 간이의자에 주저앉아 의식 없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하고 잡으며 빨리 합의금이라도 먼저 받아서 나누자는 작은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재산 분할이 빨리 될수록 이 꼴 안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순간 제가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신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아버지. 병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앉으셨어요. 당황해서 멍청한 얼굴로 뻥찐 4명의 남매들에게 소리치셨어요.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야. 부모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머리맡에서 재산이나 나눌 생각이나 먼지한 후레 자식들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알아들어? 아빠, 입 다물어. 큰애 너 네 애미 죽고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감옥 갔다 와서 일자리가 안 구해진다고 입에 풀칠할 수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내려와서 잠깐 아버지랑 같이 논 농사라도 하자. 버는 돈 너한테 더 많이 떼어줄 테니까 자리 잡기 전까지 같이 일하자고 했지. 근데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필요 없다고 전화 딱 끊더니만. 다음날 너 내려와서 애비 앞에서 뭐 했는지 너 기억나지? 엄마 보험금 내놓으라고 안 주면 약이라도 입에 털어넣어서 죽어버릴 거라고 했어 안 했어? 네? 누나 제정신이야?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딴 일까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번엔 이 아비가 아프다니까 홀랑 와서 합의금이니 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넌 공부해서 선생이란 놈이 아픈 아버지 뜯어낼 궁리나 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애들을 가르쳐? 지금까지 아쉬울 때만 손 벌리고 와서 받아간 돈은 그래, 나도 먼저 간 너희 어미도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아무 말도 말고 당장 나가라.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이제 하지 말어. 나도 앞으로 진수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너희 4명도 이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아.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니까 재산 안 물려주는 부모도 부모 취급하지 말고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해. 아니 아버지, 정말 이렇게 연을 끊는다고요? 고작 돈 문제로요? 고작? 그래, 니놈 노름에서 빚진 것도 고작 돈 문제니까 네 힘으로 알아서 해결해라. 둘째 너도 노래방이 망하든 팔든 모두 고작 돈 문제니까 알아서들 해. 나한테 손 벌릴 생각 추워도 하지 말고. 병실은 시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던 남매는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환자 안정을 위해 나가라고 하자 그제서야 미련 가득 남은 얼굴로 자리를 뜨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런 침통한 표정 짓는 걸 못 봤는데 믿었던 돈주머니가 사라지니 드디어 본인들 처지를 실감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그 전날부터 깨어나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 부부도 감쪽같이 속이고 그렇게 누워 계셨다니 시아버지도 정말 못 말리세요. 시아버지는 몸 상태가 조금 호전되고 나서 저에게 작은 녹음기와 함께 종이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아버님, 이건 내가 그 자식들 오기 전에 간호사한테 부탁을 좀 했다. 중요한 일이니까 녹음기 좀 얻어달라고. 만일 그놈들 다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새아가가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다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 알았지? 법대로 하겠다고 해. 그리고 이건 내가 침대에만 누워있는 게 좀이 쑤셔서 몇 자 썼다. 내 유서란다. 네가 보관해 두렴. 유서 썼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 나이 들었으니 몇 가지 정리 좀 해야지. 녹음기엔 그날 병실에서 벌어진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유서엔 땅과 예금을 비롯한 아버지의 모든 재산 50%를 남편과 제 앞으로 넘기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50%까지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본인이 큰 재산 혼자 갖고 있으면 나머지 자식들이 호시탐탐 노릴 거라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나머지 4명의 자식들에겐 밭에 있는 흙 한 줌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신 거죠. 몸을 회복하신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고 병간호를 목적으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와 합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몸 상태만 완전히 회복되면 땅이랑 집 팔아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시더군요. 이제 커다란 밭 필요 없고 작은 텃밭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나머지 남매들이 순순히 물러난 건 아니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은 시아버지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저희 부부가 하는 식당으로 돌아가면서 찾아왔더군요. 노름꾼 넷째부터 오기 시작했죠. 재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작은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저도 들려드릴 거 있었는데.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휴대폰에 옮긴 녹음기 내용을 들려주니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는 표정이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떠는 작은 아주버님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버님은 마음 바꾸실 생각 전혀 없다고
사남매 모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더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알아서 우리 가족 눈에 띄지 마세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의 작은 아주버님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어요. 그런 작은 아주버님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다음으로 큰형님이 찾아왔죠. 올케 동생한테 다 들었어. 뭐? 접근 금지 명령? 올케 제정신이야? 막말로 올케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외부인이 주제.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대는 거야? 외부인이요? 진짜 외부인이라면 아버님이 왜 저한테 유서를 주시고 녹음기까지 주셨겠어요? 다른 자식들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일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콩밥 먹고 나온 인간이 그 버릇 못 고쳤는지 바로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덤비더군요. 저도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더 이상 말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화가 나서 같이 맞서 싸웠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싸움을 말렸죠. 남편은 큰형님을 저에게서 떼어내 밀쳤습니다. 너 미쳤어? 내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다시 쇠고랑 차고 싶어? 뭐? 너 큰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왜 내 누나야? 나 이제 누나도 형도 없어. 식당 앞에 CCTV도 있겠다.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얼른 꺼져. 씩씩거리면서 물러나지 않는 큰형님은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저와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가진 지랄은 다 하고 나중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끌려가는 게 큰형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시아버지에겐 걱정하실까봐 말은 안 드렸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녹음기로 겁만 주는 거로는 성이 안 찬다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오셨더라고요. 훗날 술 먹고 찾아온 둘째 작은 형님이 시아버지 집에 찾아와 벌금을 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연행되고 벌금도 내니까 4명의 기생충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꽤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어도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매일 고깃집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시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시어머니가 사랑했던 손주들 미래를 위해 남겨두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돈 좀 쓰면서 살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젊었을 때 더 일해야죠. 밭일을 청산한 시아버지의 새로운 취미는 바로 집짓기인데요. 저희 부부와 손주들과 다 함께 살 집을 짓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벌써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기대감에 근질거리시는지 밤잠 아끼시면서 집 짓는 동영상을 찾아보고 계세요. 정은 옛정이 좋고 집은 새 집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고생 함께하며 정든 가족과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하실 생각에 하루하루 즐거워 보이는 아버님의 얼굴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운 자식이었지만 5명은 더 있던 식구가 줄어서 마음이 허하시진 않으실까 했는데 친딸 같은 며느리와 예쁜 손주들이 그 자리를 채워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전 시아버지가 친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